죽기 전에 꼭 하나는 알고 가고 싶었어요. 제 아들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만약 결혼이라는 선택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면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 그리고 진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이지수.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26살의 지수는 자신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남편 민호의 어머니 김 여사는 지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싫어했어요. 겉으론 말하지 않았지만 지수가 지방 소도시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은 출신이 중요하단 말이야. 집안도 배경도 좀 봐야지. 김 여사는 남몰래 지수의 신상 정보를 모아 친척들에게 흉을 받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 앞에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 아들 대학까지 시켜놨더니 이상한 데서 굴러온 며느리를 데려왔지 뭐야. 사실 김 여사가 유독 지수를 미워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민호에게는 과거에 정략 결혼이 오갈 뻔했던 김 여사가 점찍 얻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부유한 집안의 교육도 잘 받은 김 여사 입장에서는 딱 좋은 며느리감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지수와 결혼했어요. 김 여사는 아들을 빼앗겼다는 듯 지수에게 질투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던 거죠. 결혼식 당일 김 여사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지수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 시선엔 축복도 정겨움도 없었어요. 차라리 남의 아들 잡은 여우라도 보는 눈빛에 가까웠죠. 내가 우리 민호를 잡았구나. 뭐 이젠 발 뺄 수도 없겠지.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얼음 같았어요.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결혼식이라 어르신도 긴장하신 거겠지 하고 애써 넘겼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악몽의 서막일 뿐이었죠. 신혼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김 여사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지수를 사람으로 대하기보단 민호 인생에 끼어든 이물질처럼 대했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어? 문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녀? 우리 집 귀한 거라도 없어지면 어쩌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이 많은 걸 다 왜 산 거야? 너희 집처럼 낭비하다간 집안 망해. 친구 만나고 오면 요즘 며느리들은 밖으로만 싸돌아다녀.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지수가 병원에 다녀온 날엔 몸이 약하면 애는 어떻게 낳을래? 친정으로 돌아가? 우리 민호 옆에 설 자격 없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지수의 가슴을 베었어요. 집안일도 당연히 지수 몫이었죠. 수저 하나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요즘 며느리는 이런 것도 못해. 우리 땐 저랬다간 쫓겨났어. 손님 앞에선 더했어요. 인사가 조금만 늦어도. 버릇이 없어서 그렇지. 저런 건 사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명절, 그건 마치 지수를 망가뜨리기 위한 공개 고문 같았어요. 지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고기 다지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거의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범벅이었죠. 그런 지수를 소파에 앉은 김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좀 굼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걸 못 봤네요. 말끝엔 웃음까지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그 웃음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말도. 남편 민호는요? 그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예능에 푹 빠져 깔깔 웃기 바빴죠. 지수가 부엌에서 전 부치다 기름이 튀어도 혼자 세탁기 고르며 땀 흘려도 민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그의 시선을 찾을 때마다 민호는 귀찮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또 그래? 엄마 말씀 좀 듣고 조용히 해 좀. 그 말에 지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괜히 우리 집 분위기 흐리지 말고. 심지어 어느 날은 김 여사가 지수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는 걸 보면서도 민호는 소파에 누운 채로 리모컨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알아서 좀 해. 나 피곤하니까 싸우지 좀 마. 지수의 입장에선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보단 시어머니는 칼을 들고 공격하고 남편은 그 칼을 건네주는 느낌이었죠. 결혼 6개월 만에 지수는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뜬 테스트기를 본 순간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도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겠지?
그동안 받은 모욕과 수모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어요. 지수는 그날 저녁 식탁 앞에서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저 아기 가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축복이 아니라 차가운 비웃음이었어요.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수저를 식탁에 딱 놓으며 말했어요. 정말 우리 민호 애가 맞아? 요즘 여자들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지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태어날 아이의 할머니라는 사람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수가 울먹이며 해명했지만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요즘 왜 자꾸 늦게 들어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 지수는 믿었던 남편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나를 믿어주겠지라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너도 생각해봐. 내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겠지. 그 말에 지수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단 한마디라도 내 아기 맞아? 라는 말이 듣고 싶었는데 민호는 끝까지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만 움직였어요. 임신 3개월이 막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수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성민 팀장. 회사 동료였고 같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 팀장님. 네, 지금 자료 확인 중이었어요. 내일까지 마무리해서 드릴게요. 그냥 평범한 업무 통화였어요. 하지만 이 전화를 김 여사가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뭐야?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일이에요. 팀장이랑 잠깐 업무 이야기 좀. 업무? 이 시간에? 이 애가 진짜 바람 피우고 있었네. 임신한 주제에 딴 남자랑 전화질이야? 김 여사는 지수의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비밀번호를 풀라고 협박하며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성민과의 통화 내역이 일주일에 서너 번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눈이 뒤집혔죠. 봐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이 남자랑 통화했잖아. 팀장? 그래서 더 수상하지. 상사가 부르면 꼼짝없이 나가는 사이? 아니, 임신한 여자를 왜 그렇게 자주 불러? 지수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자 김 여사는 더 큰 소리로 몰아붙였어요. 너 같은 애들 꼭 그래. 처음엔 순하디순한 척하다가 결국 이 꼴이지.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김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뛰어나가 극적인 음모를 발견한 명탐정처럼 외쳤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내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어. 전화기 다 뒤졌어. 증거가 여기 있어. 민호는 소파에 앉아 양복도 벗지 않은 채 지수를 천천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믿음도 의심도 아닌 냉소만 있었죠. 정말 그런 거야? 너 진짜 바람 피운 거야? 뭐라고? 당신 지금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나 당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 나 당신 아내야. 하지만 민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증명해봐. DNA 검사 받아. 지수는 무너졌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에게 세상 누구보다 날 지켜줘야 할 사람이 말이에요. 임신 중에 무슨 DNA 검사를 하라는 거야? 그때 김 여사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검사 받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들한테 상처 주지 마. 결국 지수는 눈물을 머금고 양수 검사를 받았어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단 하나 민호에게 내 아이임을 증명하고 싶었기에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물론 아기는 민호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이 결과에도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검사야 조작할 수도 있잖아.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지.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무리 증명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의 목표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수를 버리는 거였어요. 임신 7개월, 지수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 때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입덧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아무리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리는 듯했죠. 체중도 늘지 않았어요. 의사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세요. 산모분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지수에게 집은 지옥이었어요. 안정이란 없었죠. 김 여사는 이제 지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면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누구한테 문자한 거야?
애 낳기 전에 딴짓부터 하겠네. 지수가 오후에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려 하면 임신했다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네. 우리 때는 애 낳고도 반일했어. 요즘 것들은 죄다 게을러 터졌어. 지수가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에도 누구한테 일러 바치려고? 또 고자질할 거야? 전화하지 마. 그딴 식으로 우리 집 망신 주지 말고. 그 말에 지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젠 친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고 친정 식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어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완전한 고립, 감금, 감정적 학대. 지수는 눈을 감을 때마다 뱃속 아기에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어요. 아가야,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 진작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너 때문에 엄마가 버티고 있어. 그 말이 끝날 때쯤이면 지수는 배를 꼭 감싸 안고 다시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만이 지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그 아이는 지수의 편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임신 8개월, 지수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몸은 무거워지고 심장은 조여오고 감정은 무너졌죠. 그리고 그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지수는 그만 그릇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작은 파편이 튀었고 김 여사는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죠. 뭐? 애미라는 게 조심성도 없고 이러다 애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눈이 붉게 충혈됐어요. 오랜 침묵 끝에 지수가 처음으로 외쳤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전 그냥 이 집 식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지수를 위아래로 노려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띤 채 말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야. 너 같은 여자는 애초에 우리 민호한테 어울리지도 않았어.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지수의 심장을 찔렀어요. 지수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가슴을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더는 참을 이유도 버틸 힘도 없었죠. 다음 날 지수는 온몸이 무겁고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걸 느꼈어요. 임신 38주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거였죠. 온몸이 뒤틀릴 듯 아팠지만 지수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이제 곧 우리 아가를 만날 수 있어. 힘들었지만 너만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수는 민호에게 급히 연락을 했고 민호는 김 여사와 함께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도 김 여사도 너무 차분했어요. 아니, 차분하다 못해 기이할 정도로 담담하고 침착했죠. 지수는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민호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김 여사는 병원 관계자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지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저게 무슨 이야기지? 귀는 멍했고 정신은 흐릿했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리고 12시간의 고통 끝에 지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의식은 희미했지만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건 세상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내 아이, 드디어 내 아기가 태어났어. 지수는 약한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제 아기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지수를 슬쩍 쳐다보더니 급하게 아기를 안고 분만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잠시만요. 검사 좀 하고 올게요. 지수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아기의 뒷모습만 겨우 스쳐보았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간호사를 불러도 아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관찰 중이에요. 좀 더 안정되면 데려다 드릴게요.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하진 않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지수의 가슴 한구석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차오르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눈을 떠보니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없었고 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안했죠. 그리고 잠시 후 민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손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지수야, 서명해. 뭔데? 이혼 서류랑 입양동 이서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수는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입양? 그때 문틈에서 김 여사가 나타났어요. 입가엔 어김없는 냉소가 걸려 있었죠. 그 애는 이미 좋은 곳으로 보냈어. 너 같은 애한테 키워줄 바엔
차라리 남이 키우는 게 낫지. 안 돼. 안 된다고. 내 아기야. 내가 낳은 아기라고.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출산 후유증으로 다리엔 힘이 없었고 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은 채 절규했어요. 이미 끝났어. 입양기관에 서류 보냈고 아이는 내일 아침에 인계돼. 민호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계 같았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동의도 없이 내 아이를, 내 가족을. 김 여사는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의? 너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 바람 피운 여자가 어디서 애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지수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바람 안 피웠다고요. DNA 검사에서도 당신 아들 맞다고 나왔잖아요. 그딴 건 조작할 수 있지. 요즘 세상에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확실하지 않은 애 키울 생각 없어. 그 말에 지수는 마치 심장을 찔린 듯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지수를 괴롭히고 외부와 고립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기를 빼앗고 쫓아내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지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서명 안 해. 절대 안 해. 아무도 내 아기를 빼앗을 수 없어. 그러자 민호는 마지막 일격처럼 차갑게 말했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 법적으로 보호자는 우리니까. 넌 그냥 낳기만 한 거야. 그리고 이혼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혼도 마찬가지야.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 변호사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지수는 멍한 눈빛으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고 현실과 악몽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내 아이를 내 의사 없이 빼앗아가.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꿈꿔왔던 그 아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제발,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 아이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낳은 아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지수는 흐느끼며 손을 뻗었어요. 온몸이 무너져가도 마음은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김 여사는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이미 입양 간 애를 뭘 봐. 끝난 일이야. 괜히 질척대지 마. 포기하고 여기서 나가. 지수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울어도 돌아보지 않을 거란 걸 이제는 알았기에 출산한 지 단 3일째 되던 날 지수는 병원에서 짐도 없이 쫓겨났어요. 민호도 김 여사도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퇴원 안내서 한 장만 덜렁 건네줬죠.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상처난 마음은 더는 붙잡을 힘조차 없었어요. 지수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굴러가는데 지수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친정?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꼴로는 아빠 앞에 설 수 없어. 차라리 죽고 말지. 그날 지수는 배를 감싸 안고 길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어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이가 없는 상태로 결국 지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 한 칸을 빌렸어요. 3평도 되지 않는 좁은 방, 창문 하나 없이 눅눅한 공기만 가득한 곳.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밖에선 늘라면 냄새가 진동했어요. 출산 후유증으로 몸은 망가져 있었어요. 서 있을 때마다 하복부가 당기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죠.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몸이 아픈 건 괜찮아. 마음이 더 아프니까. 정말 그랬어요. 밤이 되면 지수는 이상한 소리에 시달렸어요. 아기 울음소리. 누가 울리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소리도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환청이었죠. 지수는 잠결에 빈 이불을 꼭 안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그 품엔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괴로운 건 거울을 보는 일이었어요. 임신 중에 불룩했던 배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가슴에서는 아직도 모유가 흘렀어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걸 줄 아기가 없다는 사실이 차라리 죽을 만큼 아팠어요. 지수는 매일 밤 조용히 울었어요. 욕조도 없는 화장실에서 흐르는 수돗물에 얼굴을 묻고 남몰래 깊고 조용하게 울었어요. 세상이 전부 원망스러웠어요. 민호, 김 여사, 병원,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지수는 울기만 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야해.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지수는 조금씩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알바부터 시작했고 매일 기록했고 혹시 아이의 단서가 나올까 SNS와 입양기관 정보를 뒤졌어요.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질 틈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다시 안을 날만 바라보며 버텼죠.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지수는 살아남았어요. 아니,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처음엔 식당 뒷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식당 입구 바로 옆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좁은 공간. 뜨거운 물과 세제를 반복해서 만지다 보니 손등은 늘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단 하루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돈을 모아야 해. 그래야 언젠가 내 아이를 찾을 수 있어. 그녀는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했고 앉는 시간은 식사 때 딱 10분이 전부였어요. 6개월 후 사장님이 너 꽤 성실하네. 홀 서빙 해볼래? 하고 물었을 때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홀 서빙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손님들의 쏟아지는 불평, 테이블 사이를 뛰다시피 움직이며 식판을 나르고 어깨에 멍이 들 정도로 무거운 접시를 날랐죠. 어떤 손님은 반말로, 야, 물 좀 갖고 와봐. 어떤 손님은 젓가락으로 지수의 팔을 찌르며 장난을 쳤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에선 눈물을 삼켰지만 고개는 숙였어요. 참자. 다 참아야 해. 나는 무너질 수 없어. 1년이 지났을 무렵 지수는 퇴근 후 동네 학원에 등록했어요. 컴퓨터 자격증반. 모두가 말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못 버틴다. 그 돈으로 밥이나 사 먹어.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엔 식당, 밤엔 학원. 하루 4시간 자면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다시 펜을 들었어요. 언젠가 내 아이 앞에 당당한 엄마로 서기 위해서. 2년 후 지수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중고 노트북 한 대를 샀고 쇼핑몰을 열었어요. 처음 올린 상품은 동대문 시장에서 떼어온 3,000원짜리 스카프 10장이었죠. 첫날 매출은 0원, 일주일째 매출은 5,000원. 그런데 지수는 한 명의 고객에게도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넣어 배송했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상품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손편지가 SNS에 올라오고 조금씩 입소문이 났어요. 3년 후 지수의 쇼핑몰은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 울었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해냈구나. 그리고 5년 후 지수는 이제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직원 50명이 넘는 브랜드 회사로 성장해 있었죠. 유통부터 패션, 최근엔 콘텐츠 사업까지 손을 뻗었고 연 매출은 드디어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이건 단숨에 이룬 일이 아니었어요. 지수는 매출이 1천만 원을 넘었을 때도 자신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수익을 다시 회사에 쏟아부었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사무실을 2번이나 이전했어요. 광고 하나 쓰지 않고 입소문과 고객 리뷰만으로 키운 브랜드. 그건 말 그대로 지수 자신이 상품이자 마케팅이자 브랜드였죠. 한때 설거지를 하며 손등이 찢어졌던 여자가 이제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끄는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침 회의를 끝내고 조용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지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곧 행복은 아니었어요. 지수는 낮엔 바쁘게 회의를 주재하고 수십 명의 직원 앞에서 리더로 당당히 섰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집안의 정적이 그녀를 삼켜버렸어요.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 잘 정리된 주방,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어디에도 가족은 없었어요. 지수는 가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 모든 걸 했을까? 수천 명의 고객이 고맙다고 말해도 수백 명의 직원이 존경한다고 말해도 지수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들른 지수. 의사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지수 대표님,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죠. 조금 이상한 소견이 보이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남은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보입니다. 지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을 크게 떴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아, 올게 왔구나. 놀랍게도 그녀는 충격보다 어딘가 예상하고 있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7년 동안 너무 무리했죠. 하루 4시간 자며 일했고 밥은 커피로 대신했고 한 번도 제대로 쉰 적 없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따스한 햇살이 등을 비추었지만 지수는 처음으로 그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 아이.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죽기 전에 꼭 내 아이를 다시 안아야 해. 그날 밤 지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입양동에서 병원 진료 기록, 당시 간호사의 이름까지. 지수는 다짐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 그 아이를 찾는데 전부 쓸 거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날 밤 지수는 조용히 한 탐정사무소의 문을 열었어요. 입소문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로도 유명했죠. 하지만 지금 돈은 지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7년 전에 제가 입양 보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찾고 싶어요. 지수가 말하자 탐정은 안경 너머로 그녀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입양 기록은 대부분 비공개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꽤 걸릴 수 있고요. 지수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폈어요. 비용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 오래 못 살아요. 탐정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눈빛 속에서 말보다 더 강한 절박함을 느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2가지 일을 동시에 시작했어요. 하나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찾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만든 회사를 하나하나 정리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지수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탐정보다 먼저. 바로 그 사람. 전 남편 민호. 지수는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를 바라보다가 순간 망설였어요. 스팸일까 싶어 끊으려던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지수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7년 전 병원에서 자신을 내쫓고 아이를 빼앗아갔던 바로 그 목소리. 지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죠. 누구세요? 저 나야, 민호. 기억해? 기억하냐고요? 지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왜냐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전화로 하세요. 아니야, 이건 꼭 직접 봐야 돼. 중요한 얘기야. 너도 알고 싶을 거야. 지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죠. 7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왜 지금에 와서 나를 찾는 거지? 그리고 민호가 말하는 중요한 얘기가 혹시 아이에 관한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기대도 지우기 어려웠어요. 며칠 뒤 지수는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사람이 많은 낮 시간대 번화가의 한 카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지수가 도착했을 땐 민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앉아있던 지수. 그리고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민호는 7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쯤 빠졌고 눈가는 깊게 꺼졌고 손엔 깊게 마른 주름이 보였죠. 그 옆에 아이는 지수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부끄러운 듯 민호의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 순간 지수의 가슴이 한 번 더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지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지수야, 그동안 미안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어. 하지만 지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쩌면 놀랄 기운조차 없었는지도 몰라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민호는 당황한 듯 아이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어요. 입술이 떨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우리 아들이야. 지수의 눈썹이 살짝 들렸어요. 뭐라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민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사실은 그때 입양은 안 보냈어. 엄마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셨어. 혈육을 어떻게 남한테 주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키웠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왔어요. 김 여사. 7년 전보다 허리는 조금 더 굽었고 머리는 백발이 섞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엔 미소가 있었어요. 애써 부드럽게 보이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웃음. 지수야, 오랜만이네. 지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악몽 같았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죠. 어머님,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인가요? 김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이름은 승우. 승우야, 인사해. 이분이 내 엄마셔. 그제야 민호 옆에 있던 아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하고 어색한 인사. 지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숨이 멈췄어요. 어딘가 이상해. 눈, 코, 입,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지만 아무것도 닮은 데가 없었어요. 지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선명히 떠올랐죠. 하지만 이 아이는 어디서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승우는 몇 살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고 아이는 민호를 힐끔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7살이요. 정확히 맞는 나이. 하지만 어쩐지 지수의 마음속에 불길한 기운이 퍼졌어요. 지수는 다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동자는 낯설었고 표정은 어색했어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데에 조금의 따뜻함도 망설임도 없었죠. 아니, 어쩌면 그건 학습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진짜 내 아이가 아니야. 지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무언가 조작된 이야기라는 걸. 카페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민호와 김 여사의 말이 속이 비치는 순간처럼 뻔한 계산으로 들렸죠. 김 여사 급한 듯 말을 꺼냈어요. 지수야, 솔직히 우리가 연락한 이유가 있어. 승우가 심장병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해. 그 말에 민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 대략 3천만 원 정도. 지수의 전신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이제야 이유가 분명해졌죠. 자신의 성공 소식을 이용해 돈을 뜯으려 한 거였어요. 지수는 차갑게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민호는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성공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좀 도와달라는. 지수의 입가에는 냉소 섞인 웃음이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도요? 7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아들이었고요. 김 여사는 언성을 높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애잖아. 친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그 말은 조리 없이 던진 탄원 같았지만 지수에게는 절박한 코미디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한 번 더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아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말을 걸었어요. 승우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 모습은 언제야? 아이는 잃어버린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랑 아빠랑만 살았는데. 지수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뒤 또 질문을 던졌죠. 아기였을 때 사진 같은 건 남아 있어? 엄마도 보고 싶어서. 김 여사가 미리 개입했어요. 사진은 이사하면서 다 없어졌어. 지수의 눈에는 그 말이 뻔연한 거짓말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로 했죠. 부드럽게 정리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알겠어요. 일단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호는 다급히 물었어요. 언제까지? 수술이 급하니까. 지수는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곧 정리할게요. 곧요. 손에 종이컵만 쥔 채 조용히 일어서며 아이에게도 인사했어요. 승우야, 다음에 또 보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탐정 명함을 꺼냈죠.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혹시 DNA 검사를 몰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화기 넘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익숙한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가능합니다. 머리카락, 칫솔, 사용한 컵, 손톱 같은 유전자 흔적이 남은 것만 확보하시면 돼요.
지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한테 오늘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7년 전에 입양 안 보내고 키웠다는데 그 아이 전혀 낯설어요. 눈빛도 말투도 표정도 도무지 내 아이 같지가 않아요. 탐정의 말투가 조금 진지해졌어요. 혹시 그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 겉으로는 차마 티를 못 냈지만 가슴이 너무 이상하게 뛰었어요.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어릴 적 사진도 없대요. 사진이 없다. 탐정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보통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성장 기록이 아주 많아야 정상입니다. 어릴 적 사진, 병원 기록, 예방접종표, 학교 입학 서류. 그걸 단 하나도 못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수상한 일이에요. 지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이런 사례 맞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 속이기 방식의 사기극이 꽤 있어요. 특히 아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쉬워서 진짜 아이가 아닌데 감정에 휘둘려 돈이나 유산을 넘기는 경우도 있죠. 지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아이 심장병이래요. 수술비 3천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도와달라는 말 계속 반복하고요. 근데 내 아이를 돈으로 다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탐정은 말없이 지수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처럼 침착하게 의심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DNA 검사만이 유일하게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든 샘플을 구해볼게요. 칫솔이나 머리카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샘플이 준비되면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 쪽에서 검사 기관에 연결해 드릴게요. 며칠 후 지수는 다시 민호와 김 여사 그리고 아이 승우를 만났어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카페에 앉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죠. 이번 만남의 목적은 단 하나, DNA 샘플 채취였어요. 지수는 아이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승우야,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초코 맛 좋아요. 지수는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아이 옆에 앉았어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머리도 참 예쁘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지수의 손에 스치듯 들어왔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여사와 민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가 아이에게 마음이 열렸다고 착각한 거죠. 지수야, 생각 좀 해봤어? 수술비. 민호가 은근히 운을 띄웠어요. 지수는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민호와 김 여사의 시선이 곧장 쏠렸죠. 승우가 아기였을 때는 어땠어요? 밤잠은 잘 잤어요? 분유는 뭘 먹였고? 김 여사는 잠깐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냥 일반 분유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지수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첫 손자 아닌가요? 아기 돌볼 때 얼마나 힘들고 소중했을 텐데. 그 말에 김 여사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흘기며 딴청을 피웠어요. 지수는 시선을 승우에게 돌리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승우야, 할머니랑 아빠 말고는 누구랑 살았어? 승우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묻힌 채 해맑게 대답했어요. 진짜 엄마도 있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는 동공이 살짝 흔들렸고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승우야, 그게 아니잖아. 하지만 승우는 천진하게 이어 말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진짜 엄마는 따로 있고 이 아줌마는 가짜 엄마라고. 김 여사는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어요. 지수야, 그게 애가 잘못 들은 거야. 애가 아직 어려서 말을. 지수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철저히 거짓을 꾸며 접근한 거였죠. 하지만 지수는 감정을 꾹 눌렀어요. 알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지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챙기는 척하며 손 안에 머리카락을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DNA 결과는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서류 봉투를 열기 전부터 지수는 이미 확신했지만 검은 글씨로 적힌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자 관계 없음. 지수는 혼잣말로 중얼였어요. 결국 예상대로였네. 내 아들을 팔아서 돈을 뜯어가려 했던 거였어. 손가락이 부르르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약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신이는 탐정사무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왠지 기대에 찬 말투였죠. 대표님,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어요. 설마 진짜 아들을?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짧은 말이 지수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름은 민준이고 경기도 분당에서 살고 있어요. 입양 가족이 너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지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이 목까지 차올랐죠. 그러자 탐정이 또 말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한 장 구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지수의 휴대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책가방을 메고 웃고 있는 아이. 그 순간 지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아, 내 아기야, 내 아들아. 사진 속 아이는 너무도 선명하게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그 눈, 그 입꼬리,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지수는 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끌어안았어요. 정말 내 아들이에요. 그토록 권하던 진실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동안의 고통, 억울함, 무너졌던 시간들이 사진 한 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이제 곧 너를 찾아갈게. DNA 결과와 함께 탐정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표님, 아이를 입양한 가족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떤 분들이신가요?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아버님은 공립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어머님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시고요. 두 분 다 교육과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에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취미는 책 읽기랑 피아노고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입양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지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친생모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됐습니다. 아이에게 전해진 건 단지 낳아준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입양을 선택했다는 정도예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왠지 모르게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저릿했죠. 그 아이에게 저는 그냥 그림자 같은 사람이군요. 탐정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 덕분에 지금의 민준이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밤이면 민준이 사진을 꺼내어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 교복 입은 사진까지. 그 사진들 속엔 상처보다 행복이 훨씬 많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중얼였어요. 나를 모르고 자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밝고 따뜻한 아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녀는 이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과연 민준이를 직접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할까? 결국 지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민준이를 직접 보자. 그 아이가 지금처럼 웃을 수만 있다면 엄마라는 이름은 나 혼자 간직할게.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날, 지수는 민준이의 학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곧이야, 조금만 더. 땀이 배인 손을 주먹 쥐듯 꼭 감은 채 눈은 학교 정문을 향해 멈춰 있었죠.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교문이 열리고 파도처럼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은 멈춘 듯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다. 사진 속 그 아이. 하지만 사진보다 훨씬 더 생생한 햇빛을 받아 머리가 반짝이는 아이. 민준이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나왔어요. 그리고 저만치서 손을 흔드는 남자의 품으로 쏙 안겼죠. 아빠! 민준이의 웃음소리는 바로 지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 민준이 오늘 학교 어땠어? 양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 아빠랑 엄마랑 나랑 그리고 복실이도. 오, 복실이도 가족이야? 그럼요. 제일 귀엽단 말이에요. 지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민준이의 표정에는 단 하나의 그늘도 없었어요. 밝고 건강하고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라는 아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도 없이 숨도 섞이지 않은 눈물. 그래, 이걸로 됐어. 이 아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면 엄마는 이만하면 잘한 거야.
지수는 양아버지의 손에 꼭 잡힌 민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줄 수 없었던 사랑을 대신 주셔서. 그날 지수는 민준의 뒷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섰어요. 호텔 라운지. 고급스러운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고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어요. 지수는 창가 쪽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테이블을 정리하며 준비한 서류 봉투를 조용히 만졌죠. 잠시 후 민호와 김 여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손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지수야, 여기야? 민호가 반가운 척 다가왔어요. 오랜만이네, 지수야. 김 여사는 짙은 화장을 하고 어색한 미소를 띄웠어요. 결정했지?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지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결정했어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호가 들뜬 표정으로 손을 뻗었죠. 그래, 역시 우리 지수가 마음이 넓지. 승우도 많이 기다렸어. 수술도 급하고. 먼저 이걸 읽어보세요. 지수가 말을 끊었어요. 민호는 봉투를 열었고 몇 장의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 민호의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예요. 승우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뭐? 김 여사가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심지어 저와 아무 혈연도 없는 남입니다. 거짓말이야. 검사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애가 몇 살인데.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수는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기 제 진짜 아들 민준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입양되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죠. 지수야, 그게 말이야. 지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얼굴엔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요. 오직 냉정한 사실만이 남아있었죠. 7년 전 임신한 저를 의심하고 욕하고 쫓아냈죠. 제 아이를 빼앗고 입양 보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가짜 아이를 데려와 제 돈을 뜯어내려 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야,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변명하지 마요. 지수는 단호했어요.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승우는 누구죠?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대체 어디서 데려왔어요? 침묵. 호텔 라운지엔 피아노 소리만 흘렀어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우린 그냥 살려고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당신들이 뺏으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이였어요. 이젠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라운지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들 사이의 7년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민호와 김 여사의 시선이 지수에게 꽂혔어요. 저 곧 죽어요. 라운지의 정적이 흘렀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 길어야 1년이에요. 김 여사가 움찔했어요. 민호는 그제야 지수의 야윈 손끝을 보고 말문을 닫았죠. 그래서 죽기 전에 제 진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고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 중이에요. 지수의 말투는 냉정했고 단호했어요. 그 어떤 연민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죠. 물론 당신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그 순간 김 여사가 테이블을 쾅 하고 쳤어요. 이 애가 정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지수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은 말 그대로 끝이었어요. 키워줬다고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빙하처럼 차가웠어요. 임신한 여자를 바람핀 년으로 몰아붙이고 진통 중에도 분만실 앞에서 웃으며 거짓말하고 내 아이를 빼앗아 놓고는 지금 와서 가짜 아들을 데려와 돈을 요구한 게 그게 키워준 거예요? 민호가 뭐라고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래요. 당신들은 끝까지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탐하려 했어요. 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재판을 끝낸 판사처럼 말이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승우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 아이도 당신들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를 찾아주세요. 그 아이에게마저 상처 주지 마시고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를 한번 쓸어봤어요. 그 손끝에는 이제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었어요. 이제 당신들의 끝도 제가 정했습니다.
지수는 돌아섰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노을이 흘렀고 호텔 라운지의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조용히 변호사를 불렀어요.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할 시간이었죠. 유언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본인은 본 유언장을 통해 사망 후 전 재산을 친자 민준에게 상속할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민준이의 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재산의 모든 권리는 그의 양부모가 관리합니다. 민준이가 저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삶이 지금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수는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날 강한 척 웃으려 애쓰는 한 여자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수는 민준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위해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어요. 엄마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지난 7년 동안 너를 다시 찾기 위해 살아왔단다. 너를 찾아야만 살 수 있었고 너를 찾은 뒤에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야 말할 수 있어.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를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키워준 분들이 있어서 엄마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랑받으며 내 인생을 너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렴. 민준아,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너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을게. 엄마는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지수는 그날 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민준이의 사진과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민준아, 잘 살아야 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고통도 미련도 원망도 없이 그저 평온하게 아주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숨결에는 한 아이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랑은 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였죠. 며칠 후 민준이의 양부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지수 씨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뜻밖의 거대한 유산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달된 한 통의 편지. 그 순간 하늘에서는 작은 빛이 하나 스르르 사라졌지만 지수가 남긴 사랑은 민준이의 인생을 따뜻하게 밝혀줄 별이 되었어요. 탐욕으로 가득했던 민호와 김 여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 안고 살아가야 했죠. 그것이 바로 지수의 마지막 복수이자 민준이를 향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이 지수의 가슴 저미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